예, 오늘은 2024년 3월 10일 음력으로는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8시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일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치 산책 146번째 마지막 5번째 무문화를 복원하고 무성과 무속을 해체하고 9,000년 동안의 재정분리의 계급체제를 실질적으로 타파해야 한다. 이 과정을 난 민주화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보태겠습니다. 무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언어와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였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국문명학술원에서는 이 시기를 우리가 태고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냐, 지금으로부터 약 10만 년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 10만 년 전에는 우리가 빙하기 200만 년 동안에 빙하기의 200만 년 동안에 마지막 빙하기에 들어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빙하기가 있고 또 간빙기가 있고 또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죠. 대체로 태양의 주기에 따라서 약 25,000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한다고 지금 현재 연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만 년 전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글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과 글이 시작됐다는 뜻은,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 의사소통을 서로 개념화 지어서 관계에서 그 개념화된 것을 우리가 서로 공동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바로 호모사피엔스의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호모라는 뜻이 바로 지혜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는 그 개념을 특정화지어서 그것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이 특정화된 것을 공유하면서 이것을 서로 인지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인지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인지작용을 해서 우리의 뇌에 낮에는 해마에 잠깐 저장을 했다가 밤에 잠을 자면서 이 해마에 있는 기억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맞박에 있는 전전두엽에 들어와서 그것이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우리의 생명 연장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잠을 잔다는 것은 바로 이 해마에서 낮에 있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와서 전전두엽에 기억이 되면서 차곡차곡 옷걸이처럼 기억이 저장되어서 그 옷걸이처럼 기억이 저장된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오래 저장을 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지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지워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당했다든지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되면 그 기억을 가져와서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법칙으로 우리가 활용해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고 우리 태고사의 시작이고 무문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문화는 수만 년을 거쳐 와서 나중에는 재정이 분리되면 재정일치사회와 재정분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재정이 분리되면서 바로 무성과 무속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성과 속이 구분이 되었다는 것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생겼다는 뜻이고 인간들 사이에 계급화가 되었다는 뜻이고 계급화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사회화되었다는 뜻이고 사회화되었다는 것은 관계가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문화를 복원하고 무성과 무속을 나누어지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배계급은 누구냐? 바로 지배계급에서 유교, 불교, 도교, 성교, 기독교, 이슬람교 같은 이런 종교가 나오게 되고요. 무속에서는 지금도 우리 일반 민간인들에게 퍼져 있는 사주, 관상, 성명, 풍수지리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민간인에게 지금 현재 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믿는다는, 국교화했다는 것은 유교의 지배자들이 권력화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불교가 국교화되었다는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권력화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는 것은 기독교가 권력화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이슬람교가 국교화되었다는 것은 이슬람교가 권력자가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교는 성가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지산에 있는 삼성궁에 있는 한풀선사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선사라고 말하죠. 또 우리가 중국 민간 신앙에 자리 잡고 있는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도 바로 권력화됐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과 무속을 해체한다는 것은 지배자와 피지배 계급을 이제 구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것이 민주공화정이 되었다는 뜻이고, 민주공화정이 되었다는 뜻은 국가의 주권을 국민에게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깊이 우리가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아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성과 무속이 구분된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9,000년 정도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가 시기가 언제쯤이냐 하면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12,000년 전이죠. 그리고 해수면이 안정되는 7,8,000년, 9,000년, 그쯤에 이제 우리가 제서환인이라고 나오는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9,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한 3,000년 동안의 방구한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때는 이 방구라는 것도 천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광명사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방구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침반과 같은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방구한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3,0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해수면이 안정이 되면서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제석환이라고 말합니다. 제석이라는 그 뜻도 바로 태양신, 태양을 숭배하는 지혜자를 우리가 제석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1910년도 우리가 조선이 망한 그날까지가 바로 전제 왕권 국가가 공식적으로 있었던 시기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대한제국이 한 13년 정도 있었는데요.
대한제국의 13년 동안에 있으면서 많은 근대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쁜 군주제를 가지고 있는 황제가 있는 모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1910년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급 체제를 이제 실질적으로 타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타파해 가는 과정을 나는 민주화라고 한다. 자, 그러면 민주화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을 국민에게 있는 것을 말하고,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자치, 자립, 자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치, 자립, 자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협력하고 연대해야 되겠죠. 협력하고 연대해야 돼. 이것이 민주화의 기본 골격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뺄갱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적인 요소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바로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념을, 자기의 생각을 독점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뜻은 학문이 떨어졌다는 뜻이 되고, 학문이 떨어진 자들이 국가를 운영하게 되면 국가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국민을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제목만 제가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 강의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론 우리 두 딸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우리 이해하면서 우리의 을과 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계기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문화는 바로 10만 년 전에 우리가 태고사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재정 일치 사회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세계 은혜의 뿌리적인 요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환인의 후손이라는 적통이라는 것이죠. 환인의 후손으로서 적통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그 선민 사상, 하느님이 우리를 점지해 주신 선민 사상이 아니고요. 우리는 바로 실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수수만 년 된 우리의 조상들이 썼던 것을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세계 은혜의 뿌리 요소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장자요 장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강의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토대로 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사는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도 엘리트 집단의 두뇌 집단의 전환이 오고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고려시대 때는 엘리트 집단이 중들이었고요. 조선시대 때는 엘리트 집단이 선비였죠. 자, 일제 시대 때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친일 부역했던 놈과, 그 다음에 일본의 자기를 받았던 59명들과 일본에 부역했던 놈들이 엘리트 집단으로서 행세를 했죠. 예, 가짜 엘리트들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해방 전후에서는 인연 구테타, 제가 군사 구테타, 신군부 구테타, 검찰 구테타 같이 가짜 엘리트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종식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5번째 강의로서 제가 테마를 몇 개 정해봤는데요. 자, 이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인의 역사를, 황구 문명사를 전개해 오는데 가장 기능적인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도가 바로 거기 부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재상 선생님이 썼던 부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도지라는 것은 바로 황구 문명사의 환인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도라는 말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라는 것은 바로 환인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9명의 현인들이 만장일치제로 이끌어가는 세계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말하면 로마 교황청의 그 9명을 만장일치로 이끌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도의 나라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선반도에 있죠. 이 우리 조선반도라는 것은 항상 지금 현재 서해대평원을 생각하면서 그 12,000년 전에 우리가 빙하기 때에는 이 서해대평원이 수렵과 채집과 어류생활과 그 다음에 자연농법을 할 수 있는 천혜의 그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언어가 재탄생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임스 처치우드의 사라진 무제국이라든지 이런 역사의 책들을 보면 바로 남방에 있는 마야 문명, 즉 그것을 마야 문명이 이제 카라 문명과 나가 문명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서해대평원에 와서 수렵과 채집, 어류생활, 그 다음에 자연농법을 하면서 수수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언어가 재조합돼서 이것이 범어의 모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반도라고 하는 것은, 조선반도는 서해대평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서해대평원을 포함, 이렇게 이해해야만 설명이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수만 년 전에 바로 서해대평원에서 우리의 말과 글의 모태가 여기서부터 생성되어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툰투라, 북위 66.6도인 툰투를 따라서 우리가 사냥을 위해서 저 서방에까지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 기본적인 틀이 바로 지금 현재 환인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구 유럽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또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같이 결합하여서 오늘날의 지중해 문명을 낳게 됐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현재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부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부도. 자, 그래서 이 부도는 바로 남방의 무문화가 북방으로 올라가서 샤먼 문화가 되었다는 뜻이고, 샤먼 문화는 바로 성인의 문화라는 뜻이 되고, 성인의 문화는 바로 성현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 지도자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명의 문화가 되는 것이고, 환인의 문화가 되고, 환웅의 문화가 되고, 당군의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도는 바로 이러한 이러한 제도를 이끌어가는 재정일치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문학까지 포함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도의 나라이고, 부도의 나라는 바로 환인의 나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를 이끌어가는 9 현인들이 바로 구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이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이족.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도 면면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선이 망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학문이 끊겨서 혼란에 빠지게 됐는데, 이때 우리가 새로운 또 학문의 명명을 이어서 새로운 구의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구의를 환궁 문명 학술원의 입장에서 지금 밝히는 것이지, 저의 다른 어떤 학자들을 제가 폄훼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환궁 학술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연구한 토대와 노력에 의해서 이런 분들을 오늘날에 새로운 구의들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유창균 박사님이라든지 율곡 이중재 선생, 박용숙 선생이라든지 공우 강수환 박사님이, 황태현 박사라든지 세동섭 박사님이라든지 이렇게 박문호 박사님, 이렇게 7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 앞에 우리가 그 유명한 수은 최재우 선생이 계시죠. 그 다음에 해강 최한기 선생이 있고, 이러한 9명이 바로 오늘날에 새롭게 탄생한 우리 부도의 나라, 환인의 나라, 광명의 나라, 새로운 부도의 구의들의 현명한 성현들이다. 저는 그래서 그에 충실하게 따라서 이분들을 받들고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해서 오늘날에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저 강의를 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우 강수환 박사님을 만난 이래 또 대구 수원교 박민호 선생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이러한 오늘날의 우리의 새로운 부도의 나라, 광명의 나라, 구의 나라를 재현하고 황궁 문명사를 복원해서 오늘날의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왔죠. 자, 그래서 이 9명의 구의가 바로 현대의 부도를 건설하는 대학자들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환궁 문명사는 바로 환인의 역사이고 환웅의 역사이고 단군의 역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인, 환웅을 삼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삼신을 천지인 삼신이라고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와 달과 금성, 해와 달과 금성을 우리가 뭐냐면은 삼신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신은 해와 달과 금성을 삼신이라 하고, 해와 달과 금성을 포함해서 천지인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환인, 환웅, 단군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같이 이해를 하면서 설명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 삼신은 바로 물할머니가 되는 것이고, 물할머니는 제정일치사회 때 바로 조들을 활용해서 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DNA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무당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지금 현재 황궁 문명사를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편안하게 아마 다가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궁 문명사는 환인의 역사이고, 환웅의 역사이고, 단군의 역사이고, 천진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금성의 역사이고, 물마누라, 즉 삼신은 바로 물마누라고 말하는 바로 무당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이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궁 문명사는 바로 환인을 쫓는 역사고, 환인을 쫓는 역사는 태양을 쫓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고사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의 시작이고, 적어도 10만 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글을 바로 10만 년 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전을 바로 우리가 이미지 사고를 했다고 그러고, 10만 년부터는 우리가 언어적 사고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언어적 사고를 시작했다는 것은
사유를 개념화시켜서 그 개념을 서로 의사전달을 하게 되고, 의사전달을 하게 된 것을 공통으로 관계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호모사피엔스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호모사피엔스가 쓰고 있는 말이 우리의 말과 그러기 때문에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는 그거를 조선 사피엔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MSS라고 그랬죠. MSS. 자, 이 오묘한 이 이치와 뜻을 바로 밝혔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이의 한 사람으로 받들 수가 있고, 이들 바로 우리가 환인이라 말하고, 방구라고 말하고, 우리가 순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천주교의 환인들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구 무명사의 바로 징검다리를 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 아곡분들을 제가 소개시키고,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식이나 모든 실력이 더 갖춰진 사람이 수두룩 빡빡합니다. 원래 우리는 독서지 성인의 나라고, 독서지 성인의 나라는 바로 독서를 통해서만이 성인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환인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분 9명보다도 훨씬 더 지식이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환구 무명사의 징검다리를 뒀는데 매우 크나큰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았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도울 선생이라든지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꽉 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고 선생님이나 대구 수원교 박민우 선생님은 뭐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문성서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공우 강산 박사님의 그런 영향 아래 오늘의 그 완성도를 높여가는 학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나는 사람들 하더라도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수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냐면 문성석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민우 선생님이라든지, 뭐 저도 있고요. 뭐 저는 포함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태고사의 시작과 함께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세 가지죠. 세 가지. 바로 태양신 숭배, 제사의식, 그 다음에 보살사상. 예, 보살사상은 바로 언어적 사고를 가능했기 때문에 보살사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태양신 숭배, 제사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살사상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태양을 받들고 있는 그 연꽃이 태양을 받들고 있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꽃은 태양을 받들고 있는 받침대다. 그렇기 때문에 연꽃은 바로 이 태양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꽃은 바로 남방 지방에서 연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연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방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남방 문화는 바로 지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해협에 있는 이 부분을 순다 대륙이라 하는데, 그래서 순다 대륙, 순다 환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순다는 우리가 먹는 순대와도 관계되고, 이거는 흰 소와도 관계되고, 소와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타고 이들이 올라온 것이죠. 올라가지고 어디에 도착해 전 세계로 퍼졌겠지만, 동서남북으로 퍼졌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 동해 문명 문화권으로서, 동방문화권으로서 뭐냐면 서해대평원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왜? 서해대평원이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이 가능한 곳이고,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이 가능한, 이걸 삼형 문명이라고 하는데, 북이 35도에서 40도에 걸쳐 있는 사계절이 뚜렷한 이 문명을 바로 우리가 샤머 문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해대평원 문명이고, 그 서해대평원 문명이 바로 서쪽에서는 지중해 문명, 서방 문명에서는 지중해 문명이죠. 그래서 이 서해대평원과
지중해 문명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을 이해할 수가 없고 추나 초동의 그 계절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천문학을 이해하기 어렵고 농사를 짓는 천문력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순다대륙 천축도시, 북방으로 올라가서 몽고 쪽에 있는 이 천축도시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도시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의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서 설명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다 대륙에서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동방문화권에 자리 잡았던 것이 서해대평원이다. 서해대평원에서 그 산양을 위해서 순력을 산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위 66.6도까지 올라갔고 그 빙하 시대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위 66.6도를 따라서 핀란드에까지 들어가게 되어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순력의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사슴이 바로 순력을 따라갔던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그 사냥을 위해서 그 추운 데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해변기, 간변기를 맞으면서 인류가 고도로 발달된 세습기, 즉 아주 쪼개서 아주 화살 쪽에 돌을 달아서 활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되면서 남쪽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넓은 뭐냐면은 수렵 채집을 가능하게 돼서 본격적으로 사냥이 가능하게 됐는데, 이런 세습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도구를 만들어서 기술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또 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수렵 채집, 의료와 자연농법을 또 하다가 또 빙하기가 되면 추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클라마칸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살게 되는데, 이때 살던 시기를 우리가 마고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중해 문명권에 큰 영향을 주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길가메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 현재 약 한 8, 9천 년까지 올라가죠. 그 문화가.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마고성에서 글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 문명권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해를 해도 될 것이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그 기미틀이 뭐냐면은 구레나루가 검은 털의 그 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부도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도를 세웠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그 전에 어디냐? 천축도시, 천축하늘도시에 살았다. 그 천축하늘도시가 바로 마고성이고요. 그 마고성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박재상 선생님이 기록한 부두지에서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고성에 살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디에서 살았느냐? 빙하기 때 군데 퍼져 살다가 가장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 잡고 살았던 시기가 바로 그 서해대평원이죠. 서해대평원. 자, 그래서 이 서해대평원은 매우 수수만 년의 역사를 기록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해대평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유라시아를 설명할 수 없고 마고성을 설명할 수 없고 메소포타미아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바로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주었고, 이집트 문명과 그 다음에 지중해 문명이 합일되어서 나중에 이것이 동천에 오는 과정,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동천에 오는 과정이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도낭을 거쳐서 장안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산둥반도에 거쳐서 나중에 우리가 조선반도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구문명사의 징검다리를 이제 놓았다. 저는 보는 것이죠. 누구의 도움으로? 위에서 이야기하는 9명의 우리가 구이,
부도를 가진 이런 성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부도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다시 놓게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문명사는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찾아 나서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성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손채조 선생, 해강 최한기 선생, 유창균 박사님, 율곤 이중재 선생, 박용수 선생님, 공우 강산 박사님, 황태현 박사님, 최동수 박사님, 박문호 박사님, 예, 이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여기를 이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스페인의 고소 선생님, 대구에서 수원교 박민우 선생님, 뭐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문성서 선생님, 이런 분들이 여기에 피해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주의라는 요소를 벗어나서 지금 현재 서구 철학자들이 사상과 인문학과, 그 다음에 자연과학과, 뇌과학과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수입을 해 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적인 요소를 우리가 아직도 잘 민중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명적인 요소를 우리가 발판 삼아서 궁극적으로는 소통행위 이론은 그 다음에 공론장의 하보마스라든지 기능 분화 이론은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기술 분화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니콜라스 루마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바로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화되는 분권화되고 자율화되고 네트워크되는 이런 관계, 협력하고 연대하는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 제도에서는 진보민주 통일 세력과 그 다음에 친일 부패 자본가 세력과 한판 승부가 남아 있고요. 지금 진보민주 통일 세력의 장수로는 지금 현재 이재명과 조국이 있죠. 자, 그리고 친일 부패 자본가 세력의 장수는 지금 이제 윤석열이, 김어준이, 윤석열이, 한동훈이,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죠. 김건희. 자, 예,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맹렬히 비판했던 것은 지금 앞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지금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인 자기 진정에 대한 비평을 상가하고 상대편에 대한 적장을 서러뜨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와 그 다음에 윤석열, 김건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무릎을 꿇게 해서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처단하지 못한 문재인과 이낙연을 포함해서 조국에 대한 큰 책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판하지 않고 22대 총선에 몰입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 전선에 서 있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 오늘까지 제가 설명해 보고 싶었던 그런 정치 산책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 74,143년 1961년 2024년 3월 10일 일요일 한국문명학술원 꼴짱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